자, 3교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3교시 1번 문제. 3교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플리커와 고조파 두 가지를 같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큰 어떤 그 덩어리를 한 번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답안지를 작성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플리커에 뭐 열 몇 가지 항목이 있고, 뭐 고조파에 한 30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두 가지를 딱 뽑아가지고 10점짜리 혹은 25점짜리로 내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친 내용이 예를 들어서 한 30페이지 이상의 분량이 되는데 이거 한 번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핵심적인 사항들만 쭉 뽑아갖고 나열하는 정도로 답안지 쓰면 뭐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가 좀 어떤 그 기술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답안지를 작성하려고 해도 시간도 부족하지만 또 지면의 그 할당량도 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기본서에 521페이지서부터 525페이지까지 요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만 딱 쓰면 한 3페이지 정도 나와요. 거기는 중요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떤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제목 정도만 나열하고 간략한 설명 정도로만 끝났거든요. 여기에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관련 해당된 어떤 그 이론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는 뭔가 잘 쓴 답안지와 잘 쓰지 못한 답안지의 어떤 그 구분이 좀 안 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형태로 이런 유형으로 간혹가다 문제가 나오는데 뭐 이제 10점짜리 문제가 10점짜리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25점짜리로 출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25점짜리 문제인데 10점짜리 문제로 내서 이거 압축해야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랬을 때 내가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분량인데 이거 한 번에 물어봤어요. 이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플리커와 그 고조파와 관련된 항목이 한 30가지가 있다. 근데 내가 30줄을 써야 된다. 자,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한 줄에 한 항목씩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가지 항목에도 거기에 그림도 들어가줘야 되고 수식도 들어가줘야 되고 장단점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해줘야 되는데 한 줄로 요약하게 되면 제목 쓰고 옆에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만 쓰고서 끝나는 거겠죠. 그런 답안지를 딱 보게 되면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뭐 많은 것들을 집어넣었지만 실질적으로 써먹을 만한 게 없는 거죠. 이랬을 때는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30줄에 30가지의 이론을 설명해야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걸 쓴다는 게 불가능하니까 30개의 제목 정도만 두 줄에 세 줄 정도 나열해 줍니다. 자, 나열해주고 이 중에서 나는 30가지 중에서 1번, 10번, 20번 세 가지 항목만 뽑아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1번에 대한 설명이 한 7, 8줄, 2번에 대한 설명이 7, 8줄, 3번에 대한 설명이 7, 8줄. 내가 30가지가 있다는 건 알지만 이 중에서 시간이라든지 지면의 관계상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 내가 중요한 항목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의 답안지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분석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발송배정 기술사에서는요, 플리커라든지 고조파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안 나와요. 기출문제에서도 보니까 고조파는 지금 한 번 나왔고, 10년 동안. 그 다음에 플리커 해서 이렇게 세 번이 나왔습니다. 여기 플리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고 또 기본서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고조파라는 것은 전기 품질, 신뢰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기본을 다져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데 응용될 때도 많고요. 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굉장히 생소한 낯선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제 제가 발송배정 기술사 이제 해설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은 어디서 나온 거라는 걸 말씀드릴 건데 어떤 문제들은요, 논문이라든지 연구 과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제들이 나온 것도 있어요. 요번에 앞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 중에서도 전력거래소에서 연구 과제로 냈던 그런 내용들이 문제들이 쭉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답안지를 잘 쓰기가 어려워요. 왜? 공부할 내용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많이 출제가 안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조파라든지 플리커, 즉 전력 품질과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가 자주 다룰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현장 가셔도 이 내용들은 굉장히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어떤 그 실무적인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자주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자주 출제가 되건 자주 출제가 되지 않던 간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에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플리커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 잘라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플리커 같은 경우에 전압 플리커에 대해서 정의, 관리 기준, 경감 대책하면 딱 요게 3페이지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저파와 관련된 내용도 많은데 여기다 플리커에 대한 부분도 같이 묶어봤어요. 이러면 깊이 있는 답안지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방향을 설정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플리커에 대한 정의를 좀 써줘야 되겠죠. 플리커라는 것은 뭐 깜빡임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깜빡임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전압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구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는 이런 현상이고요. 이런 것들이 전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뭐 동력 설비라든지 이런 쪽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플리커에 대한 정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플리커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라고 하면 전압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전구가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것이고 이게 전구가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들, 동력 설비들, 그 다음에 제어 장치들 뭐 이런 쪽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압이 또 왜 변화가 됐는가라는 그 요인을 찾아보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뭐 뇌격이라든지 서지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임피던스는 결국은 요 안에 리액턴스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된다. 리액턴스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우리가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데 전압은요 무효 전력 변화에 의해서 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통공학에서 상세히 공부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발성배전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무효 전력 변동량이 심하게 일어나는 게 아크로라든지 아변기 이런 쪽에서 무효 전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용접기에서도 무효 전력을 많이 소비를 시켜요. 왜? 쇼트를 시키니까. 자, 그 다음에 전동기 기동 시에도 전압 변동이 많이 일어나고 이거는 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전동기가 기동 시에는 특히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기동 시에 역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전압이 뚝 떨어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비선형 부하에 의해서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자, 요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목에 요 항목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리커의 특징에 대한 부분 나와 있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플리커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불쾌감을 주는 게 이제 10Hz일 때 가장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이 플리커를 우리가 계산할 때 델타 V10이라고 해서 10Hz의 영향으로 모든 것을 다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자, 델타 V10의 의미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전압 변동을 10Hz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다. 이걸 어떻게 환산하느냐? 시감도 계수라는 걸 우리가 쓸 겁니다. 여기 보시면 AN이라고 해서 깜빡임 시감도 계수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Hz에서 어떠한 그 전압의 변동이 요만큼이 발생이 되면 얘는 100%그 값을 인정해 주면 돼요. 요만큼 불쾌감이 생기니까. 근데 10Hz에서 요거보다 주파수가 낮은 영역 혹은 높은 영역의 전압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10Hz만큼 같은 크기의 예를 들어 10V 플러스 마이너스 10V의 전압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10Hz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10V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5Hz일 때의 플러스 마이너스 10V의 영향은요. 0.5Hz일 때는 20%밖에 불쾌감을 안 줘요. 그런데 같은 변화량이라고 하더라도 10Hz로 가게 되면 100% 불쾌감을 주고요. 얘보다 조금 커진 20Hz로 갔을 때는 한 80%밖에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각각의 어떤 그 변동 요소에다가 시감도 개수를 곱해가지고 얘네들을 더해줘 버려요. 이것을 델타 V1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델타 V10의 의미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1%의 의미는 뭐냐? AC 100V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V 변동폭으로 1초에 몇 번? 10회 반복한 것을 델타 V10이라고 한다. 요것들은 좀 정리해서 암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기준에서 이제 실측 시에 델타 V10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0.4% 정도 이하로, 0.45% 이하로 억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예측 계산 시에는 수식이 약간 틀리죠. 요거는 이제 달랑 용량, 삼상 달랑 용량분의 무효 전력 변동량으로 계산해서 2.5% 이하로 억제하게끔 돼 있다. 우리나라 국내 기준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외 규정은 못 외우더라도 기준은 못 외우더라도 국내 기준은 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플리커만 단독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요 내용을 반드시 써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플리커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열 몇 가지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자세하게. 얘네들을 나열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통 측의 대책, 개통 단락 용량 증대, 상권선 변압기, 직렬 콘덴서, 개통 분리, 전압 직접 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지 공식이라든지 설명을 쓰게 되면 한 반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만 해도 지금 3페이지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 뽑아서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권선 변압기를 쓰게 되는데 이 상권선 변압기를 1차, 2차, 3차 코일을 순서대로 1차, 2차, 3차 이렇게 감게 되는데 그렇게 감는 게 아니라 1차 권선을 반으로 쪼개갖고 2차 권선을 중심으로 해서 잘라서 배열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얘네들을 합성했을 때, 즉 1차의 리액턴스, 2차의 리액턴스, 3차의 리액턴스 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합성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상호 리액턴스라고 보시면 돼요. X13라는 것은 가령 1차와 2차 간의 상호 리액턴스가 되는 거고 X13라는 것은 1차와 3차 간의 리액턴스, 그 다음에 X23라는 것은 2차와 3차 간의 상호 리액턴스인데 얘네들을 합성해가지고 이 공식에 합성해서 X1이란 값을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 1차 원소를 쪼개서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요.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 돼요. 이 리액턴스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값이 되면서 전원 측의 리액턴스와 합성하게 되면 얘를 더한 게 작아진단 말이에요. 얘가 예를 들어서 5의 값을 가지고 얘가 3의 값을 가지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5 빼기 3이 되니까 2가 되는 거지 5 플러스 3에 해당되는 8이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리액턴스를 감소시켜서 전압 변동 억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딱 띄는 거죠. 요 그림이 들어가면 반 페이지 먹고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하면 반 페이지는 안 되더라도 반 페이지는 넘어가겠죠. 뭐 0.7페이지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직렬 컨덴서를 넣어가지고요. XC와 XL은 반대 성분이기 때문에 얘를 집어넣으면 단순히 더해주니까 이 값이 작아지겠죠. 5-3 하면 2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아니라.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전기 철도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다. 자가용 전기 설비의 모든 것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중에서 그림하고 공식하고 어떤 이론들을 필요한 것만 한두 가지 제가 나열하는 형태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부각을 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선 측의 대책에 있어서 뭐 무효전력 보상 장치죠. SVC, 그 다음에 SVG. 얘는 정지형 동기 조상기라고 보시면 돼요. 회전형이 아니라 뭐 사이리스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UPS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나는 SVC만을 부각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SVC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1교시 해설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제가 이론 강의 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문제 해설에서 그런 내용까지 하게 되면 문제 하나 해설하는데 뭐 한 30시간 해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무효전력 보상 장치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순간적으로 필요한 양품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 무효전력 수급 조건에 딱 맞춰주는 거예요. 이제 과부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액터라든지 블로 리액터라든지 아니면 그 전력용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뱅크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이 필요한데 뱅크 단위로 들어가면 탕 들어가니까 과부족이 생기는 거예요. 무효전력이. 무효전력이 필요한 것보다 많이 공급이 되거나 적게 공급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전압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SVC나 SVG를 쓰게 되면 필요한 양만큼만 딱 공급해 주니까 요만큼이 현재 필요한데 요만큼을 딱 공급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압이 안정화가 되면서 플리커 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 그림을 그리시고 밑에다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하 측에서의 대책, 뭐 전동기 기동 방식, 아까 제가 전동기 기동할 때 무효전력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니까 뭐 그런 어떤 기동 전류가 좀 덜 흐르게끔 만들어줘서 전압을 좀 안정화시키는 방법들, 그 다음에 순간적인 어떤 그 전압이 강화가 됐을 때 그런 어떤 인버터, 그러니까 그 작은 에너지, 그러니까 콘덴서를 가지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DPI라는 개념이거든요.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 접촉기 지연 방지, 뭐 조명 설비에서 플리커리스 형광등 이런 것들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 다 써줄 필요는 없는 거죠. 아까 이제 두세 가지 정도를 기술해줬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 플리커만 해도 설명을 했을 때 벌써 이제 2페이지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고조파도 한 2-3페이지 정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다시 또 절반으로 또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고조파의 개념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우리가 정연파를 사용하는데 계통에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고조파 성분이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이 중첩이 되면서 이렇게 외형파가 되거든요. 이렇게 외형파가 되면 이 고조파들이 계통을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통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발열도 발생이 되고 소음도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유도장애도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기기가 오동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 그림 암기해 주시고 발생 원인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변환 장치, 전력전자 소자를 쓰면서 거기서 전기가 잘려져 나가는 겁니다. 직류를 쓰기 때문에 직류를 뭐 교류로 변환시키긴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그 전원 측에서 생산한 그런 정연파의 교류가 잘려져 나가면서 그 부분이 남아 도는 거예요. 남거나 부족하거나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아크로라든지 회전기나 변압기는 고조파를 발생을 시키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전력 전자 장비만큼 많이 발생을 안 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이 그 전력 전자 장비가 전부 다 그 전력 변환 장치, 전력 전자 소자 뭐 이런 것들 쓰잖아요. 뭐
라든지 사이러스터라든지 뭐 이런 걸 쓰게 되는데 뭐 거기에 이제 컴퓨터도 있고 뭐 핸드폰도 있고 뭐 텔레비전도 있고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이러한 전력 변환 시스템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서 고주파가 많이 나오고 그 영향이 가장 큰 거예요. 자, 나머지 기타 등등의 것들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써줘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대책은요, 크게 저는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계통 측에서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고주파 필터를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기 측에서의 대책,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이제 고주파 장애의 예장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예방인데, 뭐, 직렬 리액터라든지, 콘덴서의 직렬 리액터를 설치해서 용량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쓰게 되는데, 뭐, 요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고주파 필터에 해당이 되거든요. 콘덴서에다가 그 부속 장피를 항상 직렬 리액터, 뭐 6%라든지 뭐 13%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거든요. 6%의 직렬 리액터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오고주파를 제거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고주파 공진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 다음에 고주파 전류에 대해서 어떤 그 회로가 용량성을 띠면 안 되고 유도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계통 측에서의 대책에서는 뭐 변환 장치를 우리가 쓸 경우도 있거든요. 뭐 대용량 뭐라 그럴까 HVDC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이제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주고 교류를 다시 또 직류로 만들어주고 뭐 이런 그러니까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직류를 다시 내가 원하는 어떤 전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교류를 만들어주거든요. 뭐 이런 변환 장치를 계통에서 많이 씁니다. 쓰는데 이때 이 변환 장치를 이제 그 펄스수라고 하는데 그 사이리스터나 뭐 이런 것들을 다이오드나 이런 걸 썼을 때 6개짜리 쓰느냐, 6펄스를 쓰느냐, 그다음에 이거의 2배인 12펄스짜리 쓰느냐, 아니면 이거의 2배인 24펄스를 쓰느냐, 뭐 이렇게 이제 변환 장치를 어떤 걸 쓰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변환 장치의 펄스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주파가 경감이 됩니다. 대신에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비싸지겠죠. 뭐 요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위상 제어를 회피한다, 뭐 교류 필터를 쓴다, 뭐 이렇게 뭐 교류 필터라는 게 수동 필터도 있고 능동 필터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피해 기기 측에서의 대책. 고주파 자체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키웁니다. 뭐 부하가 1000kg인데 이게 고주파가 걸려 있어요. 그럼 변압기를 1000kg 쓰는 게 아니라 뭐 2배 2.5배인 2000이나 2500kg를 쓰는 거죠. 발전기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키워요. 아니면 고주파에 그 강화된 어떤 그 내량을 갖는 변압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K팩터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같은 경우에 댐퍼 건선을 사용해가지고 고주파를 경감을 시키고 발전기도 고주파가 발생이 됐을 때 용량을 키웁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전기 용량 계산할 때 뭐 PG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PG4에 보시면 고주파가 발생이 됐을 때 그 고주파에 한 2.5배 정도 되는 그 용량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식 안에. 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적용해서 고주파에 대한 그 대책을 세웁니다. 자, 이 중에서 이걸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몇 가지만 선택을 해서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다펄스화인데 여기 보시면 수식이 나올 겁니다. 이 수식이 여긴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나눠드린 교재엔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상호, 하호 이렇게 돼 있고요. 상호일 경우에는 YY, 델타, 델타. 여기 보시면 이 변압기, 변환 장치 앞에 6펄스짜리가 있는데 6펄스 앞에 변압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6펄스인데 또 변압기가 하나 있죠. 하나는 델타, 델타 결선이고요. 하나는 Y, 델타 결선입니다. 자, 상호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 위에 있는 것을 상호라고 합니다. YY 혹은 델타 델타 결선에서 6펄스짜리 만들게 되면 여기 보시면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플러스 5분의 1 사인 5 오메가 t 이렇게 되는데 상호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7고주파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얘가 델타 델타일 경우는 플러스 7분의 1 사인 7 오메가 t 이렇게 하고 나머지 11조파 13조파에 대한 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변화가 없죠. 상호하고 없이 단일보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우라고 했을 때 여기 밑에 보시면 변압기 결선 방식이 Y 델타니까 이 Y 델타가 됐을 때 여기서 나오는 그 전류에 대한 수식은 밑에 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대입해서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변환 장치에서 생산된 이 전류가 두 개가 합성이 되기 때문에 얘 두 개를 더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합성이 되니까 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날라가 버리고 얘가 두 개씩 존재하는 거죠. 두 개씩 존재하고 여기는 파이분의 루트 3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씩 존재하니까 여기 2가 들어가는 거고 5고조파, 7고조파. 왜 이걸 5고조파, 7고조파라고 하냐면 오메가 t 앞에 5가 들어가 있으니까 5배,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연파에 비해서 5배 변환 주기가 빠른 거고 여긴 7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에 비해서 7배 빠르잖아요. 얘는 11배, 13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두 개를 합성해서 더해버리게 되면 이 중간에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정연파하고 11조파, 13조파만 남게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고조파의 그 차수가 높아지면요,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펄스짜리 쓰게 되면 5고조파와 7고조파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거의 정연파에 가까운 파형이 나오고요. 이 수식을 파형으로 표현하게 되면 델타 결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형파에 가까운 파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Y 델타의 6펄스를 통해서 전류를 만들어내게 되면요, 얘보다는 조금 정연파에 가까워져. 이렇게 약간 부드러워지죠. 이 두 가지가 더해진 거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파형이 훨씬 더 정연파에 가까운 모양으로 가게 되고요. 여기서 5고조파와 7고조파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어떤 부드러운 어떤 파형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식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파형 암기하시고 요 정도만 써주셔도 이게 거의 반 페이지는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린 말씀을 한 두 줄에서 세 줄 정도 요약을 해가지고 밑에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터에는 뭐 수동 필터도 있고 그 다음에 능동 필터도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능동 필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그러면 액티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개통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이런 정연파인데 지금 변환 장치에서 이렇게 구형파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연파와 구형파 차이만큼이 뭔가가 이제 그 파형이 남는 거죠. 그게 이러한 파형의 고조파가 되는데 액티브 필터에서는 요거하고 반대되는 파형을 만들어 갖고 서로 더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조파 부하에서 발생된 이러한 파형을 액티브 필터에서 발생된 여기상의 파형을 서로 중첩을 시켜버리게 되면 정연파 모양의 전류만 남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조파를 제거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간단하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만 뽑아서 이야기해도 굉장히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이 내용을요, 한번 답안지에 옮겨 보시고 이게 4페이지, 5페이지가 된다라고 하면 얘를 또 요약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계속 연습하시면서 스스로가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조파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1번 문제는 요 정도로 해서 제가 마무리할 거고, 제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 드리고 싶은 사항은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어떻게 뽑아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적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알고 있는 내용을 보기 좋게 좋은 구성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더 빨리 합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번 문제도 그러한 어떤 그 능력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그 유형의 문제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교시 1번 문제는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